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2030 세대입니다. 요즘 정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관심도 뜨거운데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뭐 정치에 좀 무관심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정말 옛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특히 가장 최신 2025년 자료들을 보면요. 이 2030 세대 안에서 보수적인 성향이 좀 강해졌다거나 아니면 특정 정당을 딱 지지하기보다는 사안별로 움직이는 이른바 스윙부터 경향이 나타난다는 분석이 있어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그 변화가 상당히 주목할 만하죠. 이게 단순히 뭐 지지 정당이 바뀌었다 이걸 넘어서서요. 이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예를 들면 공정성 같은 거 있잖아요. 공정성, 네. 네, 그런 공정성에 대한 생각이 정치적인 선택하고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소득 불평등 문제라던가 기회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는지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또 되게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목소리는 커지고 정치적으로 중요해졌는데 실제 정치권 안에서는 이 2030 세대 대표성이랄까요? 그런 건 또 굉장히 낮다는 문제도 같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지점도 꼭 짚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문제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2030 세대의 정치 지형 변화, 또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성이라는 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왜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못하는지 최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정치 지형 변화부터 좀 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젊으면 진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그런 인식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당장 2022년 대선 때만 봐도 2030 표가 보수하고 진보로 크게 갈렸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최근 2025년 2월 조사를 보니까 그게 더 확실해졌어요. 2030 세대 10명 중에 거의 1명, 9.5% 정도가 진보 지지에서 보수 지지로 바꿨다고 답했더라고요. 네, 9.5%면 적지 않은 수치죠. 그렇죠. 반대로 보수에서 진보로 옮긴 경우는 한 3.9%, 훨씬 적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전문가 분석을 보면요. 이전 정부의 어떤 정책들에 대한 평가라던가 아니면 특정 정치 상황에 대한 좀 실망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봐요. 아, 실망감 같은 거요? 네, 중요한 건 어떤 특정 이념에 딱 묶여있다기보다는 사안별로 또 후보나 정책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죠. 그야말로 진짜 스윙 보터로서의 힘이 커진 겁니다. 그렇군요. 이념보다는 사안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럼 이런 표심 변화의 그 밑바탕에는 어떤 생각들이 깔려 있는 걸까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공정성 이슈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근데 이 공정성이라는 게 또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요. 그냥 소득 격차 크니까 불공정해,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런가요? 네, 관련 연구를 좀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내 소득 수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미래에 대한 전망 있잖아요. 내가 노력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뭐 계층 상승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더 나빠지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 네네. 그리고 뭐 내 일자리가 위태로운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이 불평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훨씬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특히 그 자녀 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계층 상승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느낄수록 현재의 불평등을 더 심각하게 본다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큰 거죠. 그래서 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공정성 인식을 크게 한 4가지 유형으로 나누기도 했어요. 뭐 불공정 불평등형, 공정 불평등형, 학력 차별형, 학력 반차별형, 이런 식으로요. 아, 유형이 그렇게 나뉘는군요. 복잡하네요. 네, 간단히 말하면 어떤 사람은 과정도 결과도 다 불공정하다고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경쟁 과정은 뭐 괜찮은데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또 학력이라는 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도 생각이 갈리고요. 핵심은 2030 세대 안에서도 공정함에 대한 생각이 정말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한 단어로 퉁칠 수가 없는 거네요. 워낙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니 정치인들이 이걸 다 담아내려면 진짜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목소리는 분명 커졌는데 왜 국회 같은 정치 무대에는 2030 정치인들이 잘 안 보일까요? 이 대표성 문제, 이것도 심각하죠. 아,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좀 두드러지는데요. 2020년에 나온 연구를 보면 OECD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청년 의원 비율이 현저히 낮아요. 얼마나 낮은가요? 충격적인데요. 2018년 기준으로요. 대한민국 국회에 30세 이하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0%예요. 네, 0%요? 네, 0%. 그리고 40세 이하로 넓혀봐도 고작 2.3%, 45세 이하도 5.6%에 불과했어요. 이건 뭐 OECD 주요국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와, 다른 나라들은 좀 다른가요? 네, 예를 들어 스웨덴이나 덴마크, 핀란드 이런 북유럽 국가들은 청년 의원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평균 연령 자체도요. 2013년 기준으로 보면 55.5세였는데 이것도 OECD 국가 중에 미국 다음으로 높았어요.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이라니, 그러니까 결국 2030 세대가 자기들의 경험이나 이해관계를 직접 대변해줄 사람을 국회에서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치학에서 이걸 기술적 대표성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표를 던지는 걸 넘어서서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의 배경, 성별이나 연령, 계층 같은 것들이 의회 구성에도 좀 골고루 반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좀 균형이 맞겠죠. 그렇죠. 특정 세대나 집단의 목소리만 너무 크게 반영되면 청년들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주거 문제라던가 일자리 문제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청년 할당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한국의 2030 세대는 이제 더 이상 정치의 주변부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행위자로 떠올랐는데 막상 이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대변할 통로는 여전히 너무나 좁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변화하는 정치적 태도, 또 공정성에 대한 그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심각한 정치적 대표성 부족 문제, 이 세 가지가 현재 2030 세대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높아진 관심과 참여가 실제 정책 변화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정치 시스템은 이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품어야 할지, 이건 우리 사회 전체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활발하면서도 아직은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세대가 앞으로 우리 사회와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